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순방지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우리 기업들에게 300억 달러, 우리 돈 37조 원이라는 대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경제 외교 성과,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중동 순방 중인 윤 대통령, 저희가 앞서서 쭉 보도를 해드렸는데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자리에서 300억 달러, 40조 규모의 한국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게 단일 규모 국가에 대한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액수라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지난해 그 외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에 직접 투자한 거, 그 직접 투자를 흔히 Foreign Direct Investment라 해서 FDI 투자라고 그러는데요. FDI. 예. 이 FDI 투자 금액이 305조 정도 됩니다. 네. 305억 달러, 305억 달러. 근데 이번에 그 UAE가 300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년치 들어오는 금액을 사우디 한 나라가 한꺼번에 아랍에미리트, 예, 아랍의 UAE가 그야말로 통큰 투자를 한 것이죠. 예. 당초에 우리 정부는 이 UAE가 한 100억 달러 정도 투자하지 않겠느냐 내심 그것도 상당히 큰 기대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3배 이상 투자를 하겠다라고 아주 통큰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뭐 전체적으로 펀다멘탈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국제 금리 인상 추세 속에서 환율 불안 이런 거에서 외환 보유고가 오락가락한다는 그런 지적을 한때 받았었는데 네. 그런 면에서의 이 UAE의 투자 약속만으로도 우리나라의 그 재무 건실도를 높이는 데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 돈이 들어온다면 네.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이 종잣돈, 시드 마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양해 각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양해 그야말로 그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서로가 인지하고 있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서로가 잘 갖고 나가기에 따라서는 양해 각서 금액보다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더 적게 할 수도 있는 네. 유동적이긴 한데 네. 현재 국빈 방문까지 서로 하는 이런 어떤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UAE가 우리나라 제2, 제3의 도약의 한 큰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UAE란 나라는 사우디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 아라비아의 걸프만 국가 중에서 경제 규모가 2위입니다. 사우디 다음이에요. 그리고 1인당 GDP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세계 6위에서 7위 정도. 예. 굉장히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죠. 근데 최근에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잉여 자금이 많이 생겨서 국부펀드라는 그 국가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투자하는 회사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이 UAE의 계획은 대부분 사우디 국부펀드가 주도를 하게 되는데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풍성해진 오일 마니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실상 최초의 돈이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중동 국가와의 협력은 우리가 중동에 나가서 피와 땀으로 그것을 일을 한 땀의 대가로 달러를 벌어들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경제 개발 단계에서 좀 1차원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사우디의 UAE의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의 오일마니가 한국에 직접 투자 형태로 들어와서 여기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들어오는 돈은 물론이고 두 나라 간의 경제 교류가 지속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런 면에서 단순한 제2중동 붐을 넘어서서 네. 중동과의 협력 차원, 새로운 차원에서의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그런 면에서 나름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MOU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 체결로 얼마나 이어지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계약 액수 이전 보니까 영국이랑 했던 게 뭐 봤더니 100억 파운드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그 액수를 봤을 때 이게 다 체결로 이뤄진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UAE를 방문해서 체결된 양해 각서가 총 13건이고요. 네. 오늘 밤 내일 또 추가적으로 한 40건 정도가 총체적으로 체결될 것 같거든요. 협력 분야가 그야말로 그 다양하고 특히 우리 경제와 사우디 경제의 협력 시너지를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유망 분야들이 아주 총망라가 됐습니다. 예. 이를테면 에너지 분야, 또 공동 기축 분야, 또 탄소 넷제로, 그다음에 비행기 공동 제작, 네. 수소, 우주, 중소기업 협력, 수소, 원자력, 금융 이런 분야인데요. 예. 잘 아시는 대로 지금 UAE란 나라는 중동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산업 개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요즘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네옴시티를 건설하겠다 해서 최근에 한국에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15년 전에 이미 UAE가 제조업으로서의 석유 시대 이후를 대비하는 산업 전략을 짰고 사우디가 지금 UAE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UAE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 UAE를 넘어서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인근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더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지금 UAE가 한국에 대해서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수소 뭐 등등 이런 분야, 또 그 밖에도 방위산업, 그렇죠. 무기 공동 개발, 뭐 생명과학 이런 분야에 꼭 집어서 한국과의 투자 협력,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이런 분야는 우리의 그 기술이 세계적으로 지금 선도적으로 앞서가 있는 데다가 예. 이것이 사우디나 그 UAE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의 오일 마니하고 합작이 됐을 경우에는 맞아요. 서로 간에 크게 윈윈할 수 있는 시너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보니까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심한 이유가 봤더니만 신뢰를 이제 강조하면서 신뢰의 배경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바카라 원전에 네. 꼽히고 있거든요.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바카라 원전은 UAE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이 처음으로 이제 산유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지은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예. 사실 중동 국가에는 석유가 많고 천연가스가 풍부하기 때문에 굳이 원자력 발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UAE는 근 20년 전부터 석유 이후의 세상까지 내다보고 원전을 건설을 추진을 했는데요. 예. 처음에 프랑스하고 하려고 하던 것을 뒤늦게 한국과 협의가 돼서 우리나라 한국전력이라든지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이 수주를 해서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UAE 측에서는 한국에 발주를 주면서도 긴가민가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해외 원전 개발 경험이 당시 그게 처음이었고 또 과연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보통 선진국들이 원전 지을 때 당초 약속에서 평균 10년 이상 이 건설이 지체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 하루도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그 시설을 해서 지금은 이제 4기 중에서 3기까지가 가동에 지금 가동 승인을 받은 상태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서 UAE 사람들은 한국이 생각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나라다. 훨씬 완벽한 약속을 한번 했으면 퍼펙트하게 지키는 나라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신뢰의 역사는 그 이전에 80년대 중동 건설할 때도 다른 어떤 나라 못지않게 우리는 100% 공기 엄수 또 재료 완벽 시공 이런 것을 지켜왔거든요. 그랬군요. 그런 어떤 우리 선조들의 그 신뢰가 UAE 밑바탕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예. 거기다가 지금 UAE에 이 무함마드 대통령이 취임을 한 게 최근이에요. 작년 연말입니다. 자기 형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권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해에 집권을 했어요. 이 두 분이 나이도 5달 터울밖에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0년 12월생이고 무함마드 대통령이 61년 4월생인데 예. 거의 동년배죠. 2018년에 한국에 직접 와서 보고 네. 본인이 한국 사람들의 그 건금하고 또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국은 나의 마음의 고향이다. 제2의 고향이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랬군요.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석유 시대 이후에 산업 국가로 도약하고 하려는 UAE 입장에서도 한국이 좋은 파트너고 우리 입장에서도 오일마니가 필요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좋은 파트너. 그야말로 천생연분의 그러니까요. 어떤 윈윈의 궁합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어디 있겠습니다. 뭐 일종의 립 서비스가 아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OU 중에 얼마나 체결이 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긴 하지만 지금 어떤 그런 신뢰의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 이번에 그런 어떤 그 액수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보니까 이번에 순방에서 또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을 비롯해서 100여 개사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이 동행을 했는데 일단 그룹별로 또 어떤 현안에 집중하고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그리고 또 뭐 여기에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저희가 뭐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참석할 전망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좀 있을지 같이 한번 좀 종합해 보죠. 예.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몇 나라를 방문했습니다만 그건 대부분 국제 행사가 관련됐고 그랬었죠. 우리의 예. 독자적인 외교, 특히 경제 외교로서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사실상 예. 또 국빈 방문, 그 나라의 최고의 손님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통령 전용기에 무려 100여 명의 재계 총수들을 총대동하다시피 해서 갔어요. 예. 이것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UAE,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에서 간절히 원한 것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이 무함마드 대통령도 산업국가로서 도약하려는 이런 상황에서 아랍에미레이트의 기업인과 한국의 기업인을 매칭을 시켜줘야 되겠다. 뭐 그런 뜻. 또 우리 입장에서는 세일즈 외교란 측면에서 기업인들과 같이 나가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맞아 떨어진 것인데요. 네. 자, 우선 회사별로 좀 보면 삼성의 경우에는 예. 이재용 부회장이 불과 서너 달 전에도 방문했었습니다. UAE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전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네. 방문 사절로 갔다 왔는데요. 특히 이 삼성은 삼성 엔지니어를 통해서 지금 이 바라카 원전의 인프라를 직접 깔고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통신 분야 또 이른바 5G 분야라고 그러죠. 예. 그 분야에서 지금 UAE가 같이 공동 투자하자라고 많은 제안을 해 왔거든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수소 에너지, 현재 석유 시대 이후에 또 그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수소 가능성 이게 우리가 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 UAE 쪽에서 여기에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또 SK 같은 데는 SK 에너지를 등 뭐 석유, 가스 또 신에너지 이런 회사지 않습니까? 에너지의 어떤 새로운 세대 교체를 앞장서 오고 왔는데 이런 SK와 UAE의 합작도 에너지 부분에서의 신기원을 이룰 수 있다. 그 밖에도 많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IT 기업, 생명공학 이런 데도 UAE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 재계 총수실은 결제가 잘 안 되는 총 출동을 한 그렇죠.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이어서 또 지금 오늘 밤부터 다보스로 또 옮깁니다. 옮겨서 또 이제 연설도 하게 되니까요. 예, 다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CEO들 전원을 모아놓고 네, 네. 이제 그 글로벌 리셉션을 주최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인텔이라든지 세계적인 기업인들과 한국 재계 총수들이 같이 참석하는 네, 네. 한국의 글로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또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어떤 새로운 어떤 시도 이런 것을 설명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얻어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1월 첫 금통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준금리 3.5%로 인상되면서 대출자들의 어떤 근심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뭐 저희가 항상 얘기해왔던 터미널 금리, 최종 금리 수준을 3.75%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건 또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준금리가 더 오르게 된다면 대출자들이 1인 어떤 부담해야 될 연간 이자 부담 같은 것들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이른바 한국판 점도표 같은 걸 공개하면서 우리 금통위원들의 어떤 속내,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를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3.5, 현재 3.5인데 거기서 멈추겠다는 분이 3분, 3.75까지 한 번 더 올린다. 이런 분 3분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반반이군요. 예, 금리 인상의 그 시대도 이제 거의 끝나가요. 거의 최종 금리에 다 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 인상이 끝난다고 해서 서민들 특히 대출 받은 사람들의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내려와야죠. 높아져 있는 금리 상태로 한동안 갈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고금리 네. 상태로 갔을 때 금리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아마 이것을 따져보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요. 네. 한국은행이 지난해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낮았을 때가 0.5였습니다. 이게 3.5로 올라갔다면 3%포인트가 올랐고 3.75가 된다면 3.25%가 오르는 건데 기준금리는 중앙은행과 은행 간의 문제니까 중요한 것은 이 주담대 같은 신용대출 금리인데요. 이게 일반 은행들이 금리 얼마큼 올릴까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3.5%에서 8.5%까지 예상이 돼요. 올라간다면 2배 반 정도 올라갑니다. 야, 그래서 이자로만 보면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아가는 형태가 있고 원금은 나중에 갚기로 하고 이자만 갚아나가는 형태가 있는데 이자만 갚아나가는 경우에 6억을 빌렸을 때 가장 많은 대출이 6억 아파트를 주담대로 했을 때 6억의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135만 원 정도 이자로만 갚아갔는데 이게 310에서 320만 원이 됩니다. 이자만. 자 이제 그럴 때 135가 310이 되는 거예요. 네. 2배가 원금은 그대로 있고요. 그대로. 예. 그런 면에서 두 배 반 정도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원금까지 같이 갚아가는 경우는 원금은 갑자기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큰 건 아니니까 218만 원에서 355만 원. 근데 6억 원 대출을 받았는데 월 355만 원을 갚아간다? 이것은 일반 월급쟁이들이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앞으로 좀 이제 중단이 된다 하더라도 네네. 대출자들의 이제 고통은 그야말로 이제 고난의 행군이 지금 당분간 금리 인하 때까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 여기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